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14주차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 자, 검사에게 서류를 보여줘라. 등사하게끔 해라. 서면의 교부를 하라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판결 전에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판결 전이잖아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에 관한 결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402조에 의한 항고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즉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 동사 거부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 항고 등의 불복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나오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증거 신청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면 증거 신청을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이겠죠. 이건 순수한 법원인 역할의 어떤 그 기능이기 때문에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 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다시 다시 여는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의 재량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역시 증거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를 꼭 알고 이론을 정립해 가면 되게 쉽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한 바 없다요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리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 신문하고 이를 증거를 채집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시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포인트는 법원의 재량이다.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소송법 295조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 등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고도 심증을 얻지 못하면 보충적, 후견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 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 서류의 조사 방식인 낭독,
내용을 알려준다든지, 열람의 절차, 증거물의 조사 방식인 제시의 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가름하여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증거물을 서면을 낼 때는 내용을 알려주거나 낭독하거나 고지하거나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최종 의견 진술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왜냐하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억울한 것인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꼭 들어봐야 됩니다. 변호인이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러면 그 변호인이 잘못이잖아요. 그죠?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없다고 줬는데 당신이 거절한 거라고 보는 거죠. 판결 선고 기일을 통지한 바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판결했다면 위법이죠. 언제 판결 선고하고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판결해버려. 그건 위법이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최종 진술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줘야 하며 기회를 주지 않고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인 것입니다. 위법. 앞으로 꼭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찰 공무원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는 제3자, 검사와 피고, 경찰을 불러왔다면 경찰은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경찰관들이 이제 하다 보면 증인으로 많이 불려갑니다. 당신이 그때 목격 사건을 처리할 때 옆에 있었죠? 당신은 뭘 봤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하고 증인의 지위에 많이 있습니다.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수사검사, 검찰 수사, 사법경찰관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뭐가 인정된다? 증인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된다. 사건 처리할 때 분위기, 현장에 출동할 때 현장 등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별개로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 중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됐다. 그러면 피고인과 이 친구는 서로 아는 관계죠.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증인의 지위. 자, 당신이 보니까 그 사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신이 그 사건에 관여 안 했지만 어떤 내용이 있죠? 증인의 지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 선서 없으면 무효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이 표현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병합 심리 중인 공동 피고인이 증인 선서를 하였다면 그간 공판정에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공동 피고인 절도범과 작물법은 서로 다른 공동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범이 아니 공범이 있고 별개 사건의 공범이라면 증인의 관계가 있을 수 있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동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공동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공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선서도 해야 되고 그 증인의 증언에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협박이나 공갈 그거 안 됩니다. 증인의 증언 능력은 증인 자신의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증인의 증언 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공수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 능력에 관하여는 유아, 아직 어린아이죠.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공술의 태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가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고 당시에 만 3년 3월 남짓, 증언 당시 만 3년 6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 너무 어린 아이를 강간했죠. 피해 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본 검사의 질문에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합니다요. 증언 능력이 있다 없다? 증언 능력이 있다. 성폭행은 대부분 미성년자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고 당시 10살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으로 비록 선서 무능력자로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최후의 진술의 전후 사정을 보아 의사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뭐한다? 증언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수업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